네, 이번 시간은 가야 불교의 기록 중에서 상국유사 권삼 금관성 파사석탑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불교의 기록은 많지는 않지만 또 이 기록들을 서로 교차 검증하고 또 퍼즐처럼 이렇게 짜 맞추다 보면 하나의 기록을 봐서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다른 기록들과 연관해서 이렇게 보면 마치 이제 이 모자이크가 맞춰지는 것처럼 해서 이 전모가 또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파사석탑, 우리 한국 불교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물이 바로 이 파사석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파사석탑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분도 있지만 또 부정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사석탑에 관해서는 과거에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탑이 아닌데 그냥 돌인데 불교를 좀 신비화하고 불교의 어떤 그 역사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부터해서 또 이것은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돌이다. 인도에서 가져온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 뭐 흔히 있는 돌이다. 이런 것부터 해서 또 이것은 뭐 가공한 것이 아니고 자연석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시받고 천대까지도 당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는 이 파사석탑이 무너져 가지고 뭐 이렇게 굴러다니기도 했고 또 그러나 김해김씨 문중에서나 또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파사각을 지어서 이렇게 정각을 지어서 그 안에 소중하게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파사석탑은 모순되어 왔고 현재의 이제 파사석탑의 이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9년도 말에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파사석탑의 성분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뭐 비파기 검사도 하고 이렇게 성분 검사를 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파사석탑은 그 이령 스님이 말한 그 상국유사 파사석탑조의 기록과 좀 더 부합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파사석탑은 지금 허왕우릉 옆에 파사각 속에 그 보호각 속에 있는데 이 파사석탑의 진실이 규명되는 날 한국 불교 역사도 달라지고 또 가야사의 어떤 그런 정립도 정립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파사석탑에 대해서 김해 씨와 또 우리 한국 불교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런 역사적인 또 사실 규명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금관성의 호계사 파사석탑은 옛날 이 고을이 금강국일 때 세조 수로왕의 비 허왕후의 이름은 황옥인데 동한의 건무 24년 무신년 서기 48년에 서역 아유타국으로부터 올 때 싣고 온 것이다. 자, 이제 이령 스님이 1200년대 후반 그 이전에 존재하던 가락국기를 발췌해서 이거는 가락국기하고는 다릅니다. 이 파사석탑조는 이령 스님이 직접 이 김해에 오신 거예요. 김해에 오셔가지고 이 파사석탑을 보고 또 이 파사석탑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직접 전해 듣고 당신이 체록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령 스님은 단순히 뭐 책만 보고 이렇게 하는 학자가 아니고 뭐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직접 옵니다. 그래서 만어사 지금 삼랑진 그 만어사에도 직접 오셨고 김해의 파사석탑 여기에도 직접 오셔서 이 파사석탑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금관성의 호계사 파사석탑은 그러니까 금관성은 김해의 이제 옛 이름이 고려시대 옛 이름이 금관성이죠. 이 호계사라고 하는 절에 파사석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호계사란 절이 있었고 그 호계사 절에 파사석탑이 있었는데 이제 이 탑의 근원에 대해서 이 탑의 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고을이 금강국일 때
세조 수로왕의 비 허왕우의 이름은 황욱인데 건무 24년 무신년에 서해 아유타국으로 올 때 싣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파사석탑이 오게 된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동안 건무 24년 또 누구에 의해서 언제 누가 허왕우가 뭐 어떻게 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가는 부분은 이제 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주가 양친의 명령을 받들어 배를 띄워 동쪽 바다로 향하다가 험한 파신의 성냄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 부왕에게 아뢰었더니 부왕이 이 탑을 싣고 가도록 명하였다. 이에 편리하게 건너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락국기에 보면 허왕우가 이 땅에 올 때의 그 사정을 이제 첫날 밤에 수로왕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양친이 꿈을 꿨는데 상제가 이때 이제 상제라고 표현하였지만은 부처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제께서 저 동쪽에 수로라고 하는 젊은 군주가 있는데 그대의 딸을 거기로 보내가 시집 가게 해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당시에 가야와 인도는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고 그 양친도 저 가야 땅에 아주 젊고 지혜로운 군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 딸을 그 군주와 결혼시키면 좋겠다. 물론 그 이전에 장유화상이 가야 땅에 와서 전법하고 포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꿨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꿈을 꿨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감에 의해서 딸을 시집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집 가려느냐 이렇게 하니까 공주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범선을 띄워서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양친의 명령을 받들어 배를 띄워 동쪽 바다로 향하다가 그래서 아유타국에서 그 사라유 강을 타고 그 항만까지 그 일종의 그 항만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도 그 북쪽 북동부 그 바닷가 위쪽에 거기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유타국이 단순히 그 내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유타국의 어떤 그런 제후국이나 그런 게 그 바닷가 쪽에 그 항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항구 쪽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서 바로 또 출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동쪽 바다로 향해 가는데 파도가 막 너무 치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모든 곳에 다 정령이 있다,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다는 해신, 바다에 신이 있다. 용이든지 아니면 바다에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이렇게 성을 내서 그러니까 그 신을 가라앉혀야 되겠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아버지인 부왕한테 아뢰었더니 부왕이 그렇다 그러면 이 탑을 싣고 가면 파도가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탑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탑은 이때 만드는 탑이 아닙니다. 이 탑은 벌써 그 이전부터 있었던 탑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무불상 시대라서 불상을 모시지 않고 부처님 사리를 모십니다. 그건 불탑 신앙입니다. 아니면 이제 부처님 그 발, 붓다 빠다라고 하는 불촉을 믿는 그런 시대라서 부처님 사리를 모신 그 탑은 이미 그 이전에 있었고 또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으니까 뭔가 신령스러웠겠죠. 늘 기도도 하고 또 이래 하니까 뭔가 신령스러움이 전해져 왔었고 그래서 이미 신령스러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탑을 가져가서 바다를 가라앉히게 하는 그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탑을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탑을 싣고 바다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 파사석탑의 다른 이름이 진풍탑이다. 누를 진자 우리가 진압한다 할 때
누를진 바람풍자, 바람을 누른다, 바람을 누르는 그런 탑이 바로 이 파사석탑입니다. 그래서 이 탑을 싣고 가니까 편리하게 건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파사석탑조. 수루왕이 예를 갖추어 맞이하여 함께 나라를 다스리길 150여 년이나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해동의 끄트머리에는 절을 세우고 불법을 받들었으나 대체로 상교가 들어오지 않아 이 지방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 그러므로 봉기에도 이 지방 사람들이 절을 세웠다는 글귀가 없다. 제8대 질지왕 2년 임진년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절 흥국사는 두고 또 왕우사를 창건하여 지금까지 복을 빌고 겸하여 남쪽 외까지 진압하였으니 건강국 봉기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자, 수로왕이 예를 갖추어 그 수로왕은 굉장히 젠틀한 사람입니다. 후왕후가 처음에 왔을 때 수로왕 안 왔다고 그 국관들만 나왔다고 해서 안 따라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수로왕한테 얘기해 주니까 수로왕이 즉시에 정말 그렇지 하고 즉시에 이 봉굴에서 축포까지 와서 기다리다가 후왕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남존여비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조선시대 유교적 문화에서 많이 왔고 유교의 본질도 사실은 뭐 여성을 그렇게 비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뭔가 좀 왜곡된 것이고 특히 동이족은 여성에 대한 그 예우가 상당합니다. 그 동이족의 그 신화에서 보면 대부분 모계 신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뭐 수루왕도 그 영향을 받았는지 아주 신사도를 가지고 바로 후왕후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둘이 이제 잘 회로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길 150여 년이나 하였다. 물론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수루왕은 158세까지 살았고 후왕후는 157세까지인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나이가 그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뭐 부정하고 이래 하는데 뭐 고대에는 어떤 약간 신화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나라의 창건주나 이런 영웅들은 일반 사람과 다르게 약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의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그렇게 놔두고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뭐 중국의 그 본초 광목입니까? 중국의 그 유명한 어떤 그런 그 뭐 건강과 관련된 그런 뭐 경에도 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수백 년 살기를 평상으로 하였는데 지금 사람들은 뭔가 습생과 뭐 욕망과 이런 걸 조절하지 않아서 수명이 100년도 채 못 산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뭐 성경에도 과거의 사람들은 수백 년 살았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현재의 기준으로 꼭 이렇게 바라볼 수만은 없다. 자, 어쨌든 있는 그대로 이것은 놔두고 그리하여 해동의 끄트머리에는 절을 세우고 불법을 받들었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해동의 끝자락 연우시 해동말 유창사 봉법지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연우시 해동말 이렇게 이제 또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연우시 해동 여기서 끊고 미유창사 봉법지사 한문은 어디에서 끊으려냐 또 글자 한자의 해석에 따라가 전체가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파사석탑조의 이 부분이 딱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유창사 뭐 상국유사를 이렇게 상국유사를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한 주석서 거기에 보면 한편에서는 말로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대로 보면 말 그대로 해동의 끄트머리에는 절을 세우고 불법을 받들었으나 대체로 상교가 들어오지 않아 이 지방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자 후왕후가 들어올 때 벌써 탑을 가져오고
수루왕도 이미 불교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에 절을 세웠다 이거죠. 그럼 탑이 들어오면 벌써 탑 안에 사리가 들어오죠. 그럼 사리가 들어오면 탑이 들어왔다는 것은 당시에는 불상이 들어온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럼 불상이 들어오면 불상을 놓쳐내야 돼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잠자리 침소에 모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성한 공간을 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전우라고 하는 그런 곳에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족들, 수로왕과 후왕과 그 따라왔던 인도의 왕족들이나 인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불교를 믿었다 이거죠. 믿었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아직 시절이 되지 않아서 안 믿었다. 상교가 들어오지 않아. 상교, 미지. 우리 불교를 얘기할 때 부처님 열반하시고 천년까지를 정법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부터 2000년까지를 상법시대, 그 다음 그 2000년 이후에서 또 뭐 말법 만년 진미래라고 해서 그 이후로 말법시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원 전후 서기 48년 이 당시는 아직 정법시대입니다. 부처님 열반하시고 천년이 채 지나지 않은 정법시대라서 그 정법시대는 그 뭐 무불상시대고, 정법시대는 그 법이 중요시되는 시대고, 이제 상법시대는 모양상자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탑을 만들고, 그리고 뭐 불상을 만들고 크게 건물을 짓고 절을 짓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법시대라서 상법시대가 도래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절을 크게 짓고 이렇게 믿는 게 아직 그 시기가 안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도래인들은 그래도 절을 지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지방 사람들은 토속 신앙도 하고 있고, 이 지방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불교는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외래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뜻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해동의 끄트머린 절 세우고 불법을 받들었다 이거죠. 이 귀족들은, 왕족과. 그러나 상교 시대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은 아직 믿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봉기에도 이 지방 사람들이 절을 세웠다는 글귀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안 세웠지만은 도래인들은 절을 세우고 신봉을 했다라고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미로 봐서 그러하여 당시 해동에는 절을 세우고 불법을 받들지 않았다. 미유창사 봉법지사. 절을 세우고 불법을 받들지 않았다. 대체로 상교가 들어오지 않아 이 지방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자, 미라고 해도, 자, 해동에는, 자, 해동이니까 바로 우리나라를 말하죠. 절 세우고 불법을 받들지 않았다. 대체로 상교가 들어오지 않아 이 지방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절 세우고 불법을 받들지 않은 주체는 이 지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 보나 말로 보나 미로 보나 다 불교가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나 미로 보나 말로 보나 다 이 지방 사람들은 아직 시대가 도래하지 않아서, 인연이 아직 숙성하지 않아서 제대로 믿지를 않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야불교를 부정하는 그 근거로 이 미유창사 봉법지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잘 아셔야 될 게 여기에 금강성 파사석탑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도 안 들어오고 아무 근거가 없는데 탑을 가져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이 중간에 있는 이런 내용이 미로 하든 말로 하든 여기에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첫 번째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허왕과 서기 48년에 파사석탑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탑이 왔다 그러면 벌써 불교가 전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수용되고 뭐 포교하고 이 토착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미 이때 허왕과 탑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 뒤에 어떤 해석을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탑이 왔다라고 하는 본래적인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스님이 탑이 뭐 오지도 않았고 부정할 것 같으면 아예 이게 싫지도 않았죠. 그래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그대로 역사를 보자 이겁니다. 제가 사실은 가야불교를 연구하면서 가야불교의 어떤 그런 가야불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나 또 우리 한국 고대사에 대해서 많이 왜곡된 부분을 많이 봅니다. 뻔히 우리 역사 속에 실존하는데도 부정하고 툭하면 일본석이나 뭐 삼국조 위서 동의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의 어떤 뼈대를 세우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라는 우리의 믿을 만한 그런 역사서가 있는데 우리는 날짜까지 연도까지 정확한데 외국에서는 그냥 우리 풍속이나 우리 생활상이나 이런 걸 그냥 평이하게 서술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어떤 국통으로 이렇게 우리의 가야사의 어떤 근간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삼국유사에 이렇게 뚜렷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이후에 8대 질지왕 2년에 임진년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절, 이 그곳에 있는 절을 자, 한문으로 보면 치사의 기지 우창 왕우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절은 두고 또 왕우사를 지었다. 그러니까 절 하나가 있는데 또 왕우사를 지은 것이죠. 왕우사는 8대 질지왕이 452년에 짓는데 그 이전에 절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수로왕 당대의 수로왕이 수로왕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흥국사. 근데 이 흥국사는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 명월사로 바뀝니다. 명월사로 바뀌었다가 조선 말에 폐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1900년대 초에 그 흥국사를 다시 이제 또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흥국사는 그 명월사의 전통을 이제 잇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복을 빌고 남쪽 외까지 진압하였으니 금강국 봉기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래서 금강국 봉기에는 지금 전하지 않습니다만은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나와 있는데 이런 스님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부분 이렇게 채록하여서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실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싣고 또 금강국 봉기가 이렇게 전해지면 오죽 좋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의 사서들이 너무나 많이 다 소실되고 유실되고 또 파괴되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상대의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그 나라의 역사 문화부터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의 역사 당군을 없애고 그리고 특히 가야사, 일본의 그 문명 전파국인 최초 전파국인 가야사를 말살시키고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김해 김씨 족보를 열람하는 게 불법이다. 열람하면 잡혀갔습니다. 그 정도로 금기시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금강성 파사석탑조. 이 파사석탑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이 파사석탑이 그 안에, 파사석탑을 그 안에 뒤집어서 보면 그 안에 이런 사리공이, 위와 아래에 사리공이 이렇게 딱 있고, 그 안에 또 기형적인 그런 도형들도 있습니다. 이 파사석탑조에서 보면 이런 스님이 이 탑은 모관한 5층이고 그리고 붉은 청리가 있고 그리고 그 모양은 기이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파사석탑에 보면 딱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록 많이 모손되었지만은 지금까지 세월의 그 고난 속에서 버티어준 파사석탑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렇게 뭉뚱그러지고 부서지고 했지만은 파사석탑을 잘 규명하면 아마 동아시아 최고 오래된 돌탑일 수도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파사석탑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니 물론 그 고려시대의 탑이라고 해도 문화재 자료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나 파사석탑이 허위다라고 하는 이 진위 여부에 거기에 휘말려서 지금까지 파사석탑은 굉장히 평가절하되고 그래 되고 있는데
가야가 그동안 엄청 역사 속에 지워지고 묻혀져서나 다시 이렇게 소생하는 것처럼 아마 파사석탑이 규명됨으로 해서 가야 불교의 그런 역사도 다시 제대로 규명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가야사의 한 부분이 제대로 규명됨으로 해서 또 가야사 전체가 제대로 규명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의 역사는 역사학자만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의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문가니까 우리가 존중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역사를 어떤 그 뭐 식민사관이라든지 국가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 또 개인의 어떤 영리와 목적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본과 중국은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바른 역사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르면 당하게 되고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의 현실이 이렇게 왜곡되고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있지만은 아직 제대로 다 발굴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가슴이 펴지고 우리 스스로 자긍심이 느끼고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훌륭했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그런 역사와 문화를 가졌구나. 이제 그 전통 위에서 그 미래의 대한민국이 단순한 경제 대국이 아니고 역사 강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그런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유튜브 시대고 지금 비대면 시대고 이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바른 역사를 갈망하고 있고 또 바른 역사에 대한 그런 많은 사실들이 제하에서 또 혼자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 연구를 이렇게 또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른 평가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탐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야의 기록, 가야 불교의 기록, 금강성 파사석탑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